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시간이 있고 그냥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3차원 벡터 R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4벡터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시간하고 공간이 하나의 벡터 안에 각각의 성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시간 성분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공간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관습상 이렇게 첨자가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X 알파라고, 보통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을 표현하는 건데, 얘를 시간 성분에 해당한 걸 그 0번째 성분이라고 불러요. 제로 컴포넌트. 그러니까 1, 2, 3는 공간의 1, 2, 3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써요. X, Y, Z는 공간이니까 이게 그냥 그 벡터 R 이렇게 쓰는데, 요렇게 타임 컴포넌트가 있고 그 공간 성분이 이렇게 플러스로 주어진 거를 그러니까 인덱스 알파를 위에 써서 표현하는 요렇게 해서 쓴 게 이게 시간 공간인데, 요걸 콘트라 베리언트라고 불러요.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 이거는, 이 말은 우리가 둘째 시간에 벡터 변환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표현은 이 벡터의 그 좌표 변환에 따라서 이 벡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정의되는 이름인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무도 기억은 못하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요렇게 바뀌는 거, 좌표 변환에 대해서. X가 X 프라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복되는 인덱스 베타에 대해서는 썸메이션이 들어가고, 프라임, X 프라임 알파가 이제 분자에 올라가고 프라임이 안 붙은 놈이 분모에 내려가고, 요렇게 변환하는 게 콘트라 베리언트예요. 그 코베리언트도 있는데, 코베리언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인덱스를 아래쪽으로 써요. X 알파 아래쪽으로 쓰고, 여기서는 공간 성분을 마이너스로 붙여요. 관습상.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얘하고 코베리언트하고 콘트라 베리언트는 얘는 어떻게 변환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요. 좌표 변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라임이 붙은 게 분모에 내려가 있죠. 언프라임이 분자에 있고, 요것을 코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코베리언트라고 하냐면은, 좌표 변환을 할 때 그 베이시스, 그 좌표에 베이시스가 있죠. 베이시스가 변하는 게 이렇게 변해요. 베이시스가.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알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베이시스가 변하는 거랑 똑같이 변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얘가 코베리언트가 되고, 얘는 베이시스가 변하는 거에 역으로 변하니까 컨트라 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하나는 인덱스 위에 붙이고 아래로 붙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컨트라 베리언트 벡터가 사는 벡터 스페이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코베리언트 벡터가 사는 벡터 스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조합하면은 뭔가 스칼라 양이 나오게끔 하는, 서로가 상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실용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인덱스가 위에 있는 거는 이게 공간이 이제 플러스이고, 인덱스가 음수인 건 아래쪽이고. 그럼 요거를 쓰면 이제 좀 그 상대론을 기술할 때 되게 편리한데, 아인슈타인이 처음 생각했던 거, 이게 그 CT제곱, C제곱, DT제곱, DX, DY, DZ 제곱이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라임이 붙은 경우에도 이게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양 자체가 좌표 변화에 대해서 불변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프라임이 안 붙은 거를 C, DT, DX, DY 이렇게 4차원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뭐 위에 거 봅시다. 언프라임의 좌표계에 대해서 지금 이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공간이 플러스인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로 쓸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코베리언트 벡터로 쓸 수가 있고, 이 둘이 스칼라 곱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보통 3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를 그 스칼라 곱으로 하듯이. 그럼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dx 알파, dx 알파. 여기서, 그러니까 인덱스가 위에 붙은 컨트라 베리언트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cdt, dr이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dr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프라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4차원 불변량인데, 4차원 불변량을 컨트라 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쓰면 어쨌든 되게 유용하죠. 간단하고 편리한데, 일반적으로 그 4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성분이, 공간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벡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A 알파가 이렇게 컨트라 베리언트로 주어져 있고, 그 벡터 B가 코베리언트로 주어져 있을 때, 요것의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제로 성분 곱하고, 공간 성분을 곱해서 빼기가 들어요.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되면은 이 조합은 항상 좌표 변화에 대해서 불변이라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거기서 스칼라라는 말은 4차원 시공간에서 좌표를 바꿔도 이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거를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불러요. 4차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실제로 왜 그런지는 좌표 변화를 해보면 돼. A 알파는 이게 A 프라임 알파가 됐을 때 이렇게 변하죠. 콘트라 베리언트니까 프라임이 분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해요. 그죠? 코베리언트는 B 알파는 코베리언트는 이게 그 X 프라임이 분모에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알파는,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가 위아래로 반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는 이제 위아래로 반복되는 게 서로 그 벡터 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이제 썸메이션이 알파가 제로에서 0, 1, 2, 3 이렇게 4개 썸을 한다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반복된 인덱스 알파에 대한 썸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베타도 마찬가지죠. 이 베타끼리 썸메이션이고, 여기 뮤끼리 썸메이션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썸메이션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 보면은 그 dx 프라임 알파하고 dx 요거는 같은 거니까 없어지고, dx 뮤하고 dx 베타가 있죠. 그러면 x 뮤를 x 베타로 미분하면은 뮤하고 베타가 인덱스가 같은 것만 살아남을 거잖아. 그죠? 같은 것만 살아남아서 이게 이제 그 델타 뮤하고 베타가 같은 놈만 살아남아요. 델타만 남고, 그러면은 결국 요게 어떻게 되냐면 A 뮤, B 뮤가 돼.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이 붙은 것에 스칼라 곱도 프라임이 안 붙은 스칼라 곱하고 결국 같다는 거지. 좌표 변화를 해도 이 조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매트릭이라는 걸 도입하면, 매트릭 얘기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좌표 변환을 할 때 그 좌표들 사이에 어떤 그 변환을 매개하는 어떤 그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벡터 A하고 벡터 B가 이렇게 있는데, A 알파하고 B 알파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그 스칼라 곱을 하면 이렇게 되죠. A0, B0 빼기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그러니까 위아래를 일단 뭐 잠깐 신경을 안 쓰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 곱해진 양의 개수가 1 마이너스잖아요. 요걸 이제 따로 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요거를 새로운 양으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G 알파 베타에 A 알파, B 알파, B 베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B 베타는 인덱스가 위로 올라간 거니까 콘트라 베리언트죠. A랑 마찬가지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B1, B2, B3를 이제 첨자를 위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G 알파 베타는 인덱스가 두 개인 거니까 이런 걸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 인덱스가 둘 이상인 거. 쉽게 말해서. 인덱스가 있다는 거는 성분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벡터에 인덱스가 있는 거는 벡터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분이 둘 이상이라는 거는 성분에 대해서 또 성분이 있는 거예요. 성분에 대한 성분이 있는 게 텐서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벡터가 확장이 된 거죠. 텐서 얘기도 일반 상대로 하면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써놓으면 G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게 인덱스가 두 개인 거, 인덱스 개수를 보통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랭크 2 텐서인데 그 값이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인 거는 행열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행과 열로.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은 G 알파 베타는 대각 원소만 살아남고 그 값이 1 마이너스 1인 이런 행렬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메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일반 상대론에서 이 G 알파 베타가 시공간의 함수로 들어가요. 여기선 상수인데 이렇게 1 마이너스 1로 그냥 픽스된 숫자로 들어가면 이게 시공간이 플랫하다는 거야. 시공간이 그냥 평평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매트릭이. 일반적으로 매트릭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시공간의 함수로 희한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어쨌든 매트릭을 쓰면은 벡터 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이 매트릭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잘 보면은 벡터 연산을 할 때 요거를 A 알파 B 알파를 G 알파 베타에 A 알파 B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 A가 이제 인덱스가 아래쪽이고 B가 인덱스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가 콘트라 베리언트면 다른 거는 코베리언트면 돼. 그 서로가 엇갈리게 조합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곱한 거는 다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로렌츠 불변량이 돼. 그거를 이제 G 알파 베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관계를 보면은 G 알파 베타, 그러니까 여기서 G 알파 베타의 베타는 결국 B 알파하고 같아요. 처음 두 식을 비교해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G 알파 베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인덱스를 내리는 효과를 준 거야. 콘트라 베리언트를 코베리언트로 바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면 B 베타가 위에, 인덱스가 위에 있는 거는 공간 성분이 플러스였잖아. 근데 G 알파 베타는 공간 성분이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줘 가지고 인덱스를 내리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인덱스 로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벡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덱스가 여러 개 붙은 텐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게 마찬가지예요. G 알파 베타가 붙으면 인덱스를 내리는 역할을 해요. 여기도 베타에 대해서는 썸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G 알파 베타에 대해서 G 알파 베타의 역 텐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렬을 놓치면 역행렬이죠, 역행렬.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역행렬을 생각해서 역행렬을 이렇게 인덱스를 위에 붙인 G 알파 베타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인덱스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코베리언트를 콘트라 베리언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G 알파 베타는 인덱스가 위에 있는 G 알파 베타는 인덱스를 올려주는 인덱스 레이징의 역할을 하고, 아래쪽에 붙어있는 G 알파 베타는 인덱스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연산을 할 때. G 알파 베타끼리 곱한 거는 이제 인덱스가 하나 같은 건 델타가 되고, 둘 다 같은 거는 그냥 다이아고널 성분끼리 다 더한 게 돼서 이게 결국 시공간의 차원에 해당하는 양을 줘요. 그래서 G 알파 베타가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또 G 알파 베타로 뭘 할 일이 있으면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수, 벡터 관련된 산수는 그냥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3차원 불변량이 뭔지에 대한 감은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 이제 이런 거거든. 막대가 있으면 이 막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임의로 잡잖아요. 길이가 L인 막대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잡으면 이제 요게 XY 성분이 되는 거지. 좌표축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이. 이게 성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성분에 대해서 그 A 값이 뭐 이 제곱의 합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바꿔요. 프라임이 붙은 좌표로 바꾸면은 그러면 성분이 달라지죠. X 프라임, Y 프라임은 X, Y하고는 성분이 다른 거야. 성분은 다르지만은 이 바뀐 성분에서도 이 L이라는 길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3차원적인 불변량이에요. 그래서 LX제곱, LY제곱은 프라임이 붙은 좌표계에서의 제곱을 한 거하고 변화가 없어요. 이게 3차원에 대한 뭐 로테이션, 회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양인 거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막대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간 성분을 제곱한 거는 좌표 변화에 대해서 불변인 양인 거야. 그죠? 요게 성립하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잘 살아왔던 공간은 다 이런 공간이지. 공간 성분을 제곱하면은 그게 어쨌든 길이 요소가 돼서 이거는 좌표 변화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야. 근데 4차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4차원에는 이게 시간이 따로 겉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이거죠. 요게 이제 광속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이, 이 조합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 조합이.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을 한 게 이게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콘트라 베리언트, 뭐 코 베리언트에 공간 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것 때문이지, 이거. 공간을 제곱할 때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이 좌표 변환을 했을 때 불변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을 한 거. 이 조합이 불변인 거예요, 이 조합이. 이게 4차원 불변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부르고, 요것이 성립하는 공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서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 그 이상한 얘기했던 그 아저씨. 아인슈타인 보고 수학 지지리도 못하는 놈 이렇게 구박을 줬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관하고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부호가 바뀌어도 돼. 공간 성분 제곱 빼기 시간 성분 제곱에서 상관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두 제곱한 게 빼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차이. 이거는 우리 직관에 없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은 굉장히 익숙한 거야. 공간 성분을 제곱한 게 길이가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시간 성분까지 들어간 4차원을 일단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제곱의 차이로 주어진다. 이거는 뭐 그냥 그래픽하게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상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어려운 거 일단. 제곱의 빼기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곱의 빼기가 유지되는 그런 시공간이 있다. 그런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게 4차원 시공간인데, 거기서의 이런 조합으로 불변이 되는 물리량을 중심으로 자연을 기술하는 게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면 이게 지금 그럼 이 값이 대략 보면 이게 시간 성분, 이게 제곱의 차이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어쨌든 쌍곡선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이 불변량이 일정한 커브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을 하거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 물리를 할 때 그 서스킨트가 리와이어를 필요로 했다라는 그 말씀을 소개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거지. 이거는 리와이어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진화해온 경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는 MC 제곱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전에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퍼 타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 ds 제곱이라는 게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럼 4차원 시공간에서의 어떤 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ds 이 빼기 조합이 c dt 제곱 dr 제곱이 우리가 아는 거리는 제곱의 합인데 4차원 시공간에서 제곱의 차이가 거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조합으로 좌표 변환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리의 중요한 성질은 좌표 변환해도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곱의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표 변환해도 바뀌지 않는 거를 거리라고 정의를 하는데 4차원 시공간에서는 그게 이렇게 시간 성분과 공간 성분의 차이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T하고 R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중에서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좌표계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 그때는 공간 성분이 다 제로고 그때의 시간을 특별히 이제 타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좌표계, 내가 정지한 좌표계에서는 이 그 4차원에서의 거리에 해당하는 양이 이렇게 c d 타우 제곱으로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정지 좌표계 시공간의 간격에 해당하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임의의 그 시공간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때의 d 타우를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타우를. 정지한 좌표계에서 시간. 그럼 날아가는 사람도, 날아가는 애도 날아가는 자기 자신은 고유 시간으로 그냥 시간이 가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dt하고 d타우 사이, dt, d타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식에서 d타우를 다시 써보면 c제곱 나누고 dt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죠? dt 1 빼기 dr 제곱 dt 제곱 되잖아. c제곱 나눠지고. 맞아요? 이건 그냥 산수잖아, 산수. 그래서 이거는 dt 제곱에 결국 뭐냐면 dr 제곱 dt 제곱 이게 결국 속도의 제곱이에요. dv 제곱이 돼. 사실은 이게 결국 좀 나중에 얘기할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이거를 그냥 산수적으로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요 값이 뭐냐면 감마 제곱분의 1이에요. 이게 그 로렌츠 변화할 때 감마가 뭐였어요? 1 나누기 루트 이렇게 들어갔죠. 루트 1 빼기 v제곱 c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는 감마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그래서 d타우하고 d타우는 내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고유 시간하고 dt는 움직이는 좌표계에서의 시간 간격하고 그게 이제 이런 dt는 감마 d타우의 관계가 있어요. 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요거를 그 d타우에 대해서 다른 좌표가 어떻게 주어진지 이렇게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for velocity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dx 4차원에서의 그 변이를 이렇게 dx 알파라고 쓰면 이게 c dt에 그건 dr이죠. 계속 봤듯이. 그런데 dt는 감마 d타우예요. 그러니까 이 d타우는 우리 정지한 좌표계의 고유 시간이야. 그럼 우리 정지한 좌표의 고유 시간으로서 d타우로서 요 어떤 양들을 계산해 보면은 d타우에 대한 변이 내가 정지한 상황에서 저기 날아가는 애의 위치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타우로 직접 미분 안 하고 t로 미분한 다음 t를 타우로 미분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dr, dt는 이 t하고 r 좌표계에서의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dt, d 타우는 이제 감마 팩터에 해당하죠. 앞에서 방금 봤듯이 요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c, dt하고 dr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 이제 타임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요런 양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dx 알파를 고유 시간으로 미분한 어떤 속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저쪽 날아가는 애의 그거를 본 거야. 속도를 본 거야. d타우가. 그러면 그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dx 알파를 d타우로 나눈 거니까 얘를 d타우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d타우로 나누는데 타임 성분은 c dt d타우니까 c 감마가 되지 그냥. 요거 때문에. 타임은 c 감마가 되고 공간 성분은 dr dt인데 dr dt가 감마의 벡터 v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감마가 공통으로 빠져나오고 c하고 v가 돼. 요거를 for velocity라고 불러요. for velocity. 그러니까 내가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를 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고유 시간에 대한 속도니까 for momentu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유출해가지고 운동량은 뭐냐면 mv잖아, mv.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게 운동량이 되죠. 그래서 for 모멘텀을 4차원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for velocity에다 질량을 곱해가지고 mu 알파.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지. m 감마의 cv가 되는 거죠. 요게 for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4차원 운동량. for 모멘텀이 요렇게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고전역학에서 한번 유출해 보면, 자, 고전역학에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힘을 따라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겨. 그죠? 힘이 일을 하면 그게 에너지예요. 이게 물리의 워크잖아. 힘을 따라서 그 위치에 따른 적분을 한 게 이게 물리적인 일이죠. 근데 이걸 다르게 쓰면, 힘이라는 게 그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dp dt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미분 순서를 바꾸면 dt가 이제 dx에 작용을 하면은 dx dt는 v가 되는 거고, 그죠? dx dt가 v가 되고 dp는 p가 mv니까 질량이 상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dp는 m d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속도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적분을 하면 v dv 적분을 하면 2분의 mv 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운동량이 되는 거죠. 운동량. 운동 에너지. 그죠? 맞아요? 힘을 따라서 일을 해준 것이 결국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뭐 딴 얘기가 아니고. 뭐 산수는 여러분이 쭉 보면은 그냥 엘리멘터리한 거니까 나중에 그 제가 강의 슬라이드 올리면 따로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다운받아서 뭐 따라가 보면은 쉬운 계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이런 계산들을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서도 비슷한 걸 해보고 싶겠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 이 모멘텀이 이렇게 아까 봤듯이 감마 mv란 말이에요. 감마 mv. 그죠? mv에 감마가 그냥 붙은 거야. 아까 for velocity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 그게 mv인데 그 감마가 이거잖아. 루트 1 빼기 v제곱 c제곱. 그럼 이게 v의 복잡한 함수예요. 지금 고전역학에서 mv밖에 없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mdv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요거를 다시 양변을 미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양변을 미분하면은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 미분도 고등학교 미분이잖아, 어쨌든. 그죠? 물리에 쓰는 산수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뭐예요? 이게 분자를 먼저 미분한 거지. m, dv 먼저 나 분모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뭐예요? 분모를 미분한 거죠, 분모를. v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씩 나오고, 2분의 3승이 되고, v 제곱하면 마이너스 2v 나누기 c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이 결과를 조합하면 이게 2분의 3승을 끄집어내면은 2분의 3승을 끄집어내면 이게 결국 이게 제곱이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결국은 분자는 간단해져요. 이렇게 dp가. 그러면 이 결과를 dp가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를 여기다가 여기쯤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vm dv 요거까지 똑같은데 분모에 이런 게 들어가. 2분의 3승이 들어가요. 요걸 v에 대해 적분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이게 v제곱의 함수니까 vdv를 v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vdv는 2분의 dv 제곱이지. 그죠? 그냥 변수 취환한 거예요. v제곱을 그냥 v로 취환하면 하여튼 v제곱 자체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쉽게 나와요. 쉽게.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1승만 남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국 v제곱을 넣고 빼면 이렇게 나와요. 운동 에너지가. 감마 mc제곱 빼기 mc제곱이 나와요. 이거는 복잡한 함수가 아니고 루트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진짜 고등학교 산수예요, 이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선행학생하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감마가 이거거든, 감마가. 그럼 이게 보면은 감마가 저기 1일 때, 속도 V가 제로일 때 이 값이 제로죠. 이게 감마가 1로 가니까. 속도가 0일 때 이 자체가 0이에요. 그럼 속도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뒤에 이놈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MC 제곱을 더한 거, 이거 전체를 토탈 에너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 조합이 V와 관련돼. 이게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는 게 V가 0일 때 0이니까. 감마 MC 제곱이라, 감마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커지는 양이니까, 그럼 요 감마 MC 전체를 더 T에다가 MC가 더해진 값으로 해서 이걸 토탈 에너지로 이해를 하자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MC 제곱이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레스트 에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고전적학에서는 없던 개념인 거지. 정지에 있는 놈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뭐 또 다르게 이제 이 감마 M을 하나의 새로운 질량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을 증가시켰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상대성 이론에서는 토탈 에너지 그냥 감마 MC 제곱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V 디펜던스는 여기 감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그 무한대로 커져 버리는 거죠. 감마가 무한히 커지니까. 질량이 0이 아닌 물체를 광속으로 가속하려면은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MC 제곱은 이제 그 정지 질량, M 자체를 여기 이제 정지 질량이라고 부르고, MC 제곱은 뭐 정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핵분열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질량 결손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포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아까 봤을 때 정의를 했어요. 감마 MV가 되는데, 요거를 토탈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었고,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은 P 알파가 U 알파인데, 요게 이제 M 감마 CV 제곱이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이에요,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이니까 여기 P 알파의 타임 성분인 M 감마 C는 뭐냐면은 에너지에서 C를 나눈 거죠. 에너지가 감마 C 제곱이니까. 여기 타임 성분은 에너지를 C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M 감마 V는 그냥 3차원, 공간, 운동량의 그냥 공간 성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요 표현, 좌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곱을 해보면, 이 4벡터 제곱을 해보면, 4벡터 제곱을 한 게 P알파인데, 이거는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이잖아. 그죠? 4차원 불변량 그렇게 구한 거죠.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이니까, 그럼 M 감마 C 제곱 빼기 M 감마 V 제곱이 돼요. 그럼 이게 결국 C 제곱 빼기 V 제곱, C를 끄집어내면 1 빼기 V 제곱 나누면 C 제곱이니까 이게 결국 뭐야? 감마가 돼요. 감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감마 제곱. 그래서 이거는 MC 제곱이 돼요. 이 좌변은. 요거의 P 제곱을 구하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우변은 이렇게 되죠. 시간 성분 제곱 빼기 공간 성분 제곱은 이렇게 돼. 그럼 이 결과가 M 제곱 C 제곱이니까 요거를 갖게 놓으면은 4차원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에너지 제곱이 P 제곱 C 제곱 M 제곱 C 4제곱이 돼. 그래서 운동량이 0일 때, 운동량이 없으면 에너지가 MC 제곱이 되는 결과, 앞에서 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4차원에서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러니까 2차 함수들의 조합으로 할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요. 물론 이 결과는 C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계산해 보면은 고전역학적인 결과를 그대로 다시 내요. 하여튼 4차원에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적인 어떤 뭔가를 물리량을 계산하려고 한다.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를 광속의 99점 몇 프로로 이렇게 가속해서 에너지를 계산할 때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상대론적인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상대론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있는데,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설 논문을 쓰면서 이제 예를 들었던 그게 이제 이 기차에서 빛을 쏘는 예예요.
이게 뭐 100년이 넘도록 이거를 쓰는 거는 이게 또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그 기차가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기차하고 시계를 물리를 설명할 때 자주 그 소재로 등장시키는 거는 이게 그 당시에 최첨단 문명의 이기였거든. 기차도 그렇고 시계, 스위스 하면 시계잖아.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 무렵에 이제 처음 도입되고 그래서 일반 상대로 하면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기차 바닥에서 빛을 쏴요. 이렇게 천장에 거울이 있어. 왕복을 하겠죠? 그럼 빛은 C로 가잖아.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얘가 빛이 천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길이가 L이라 그랬을 때. 그럼 길이 L을 빛이 C로 가니까 그 타임은 그냥 이렇게 되지. L 오버 C죠. 정지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이거야. 그 문제는 이제 운동할 때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운동하면 빛이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지한 애가 봤을 때. 기차 타고 가는 애는 똑같아요.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그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정지한 놈이 밖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는데 그 속도 V로 움직일 때 그러면은 그 T라는 시간 동안 요만큼 VT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고 수직 길이는 뭐 변화가 없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 길이를 알려면 고전역학은 이거잖아. 빛이 수직으로 올라가 원래 정지했을 때 수직으로 C로 올라가고 기차가 V로 가니까 이 밖에서 보내는 이 합성된 속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C제곱 V제곱이 되는 거야.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게 고전역학이지. 그래서 이 길이는 이 속도만큼 간 거리니까 여기다 T를 곱하면 돼. 그러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또 고전역학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빛변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타임이니까 T를 계산하면 이게 VT제곱 없어지고 결국 T가 C분의 L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정지했을 때랑 똑같아. 이게 우리가 아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속도가 빨라져도 그러니까 빛이 사선으로 가는데 더 먼 거리를 가게 되지만 그만큼 빛도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속도가 더해져가지고. 근데 광속이 불변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속 불변이면. 광속 불변인데 이게 사선으로 가게 광속보다 더 클 수가 없잖아.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광속 불변이면은 광속은 언제나 광속이에요. 이 사선도 광속인 거예요. 광속 불변이면. 그러면 이 길이도 이렇게 TC가 되는 거지. TC가. 그래서 고전역학하고 상대성 이론 비교하면은 고전역학에서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데 상대성 그래서 T가 T0랑 같게 되는데 광속 불변이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래 놓고 여기다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CT제곱, B, VT제곱, L제곱. 여기서 T를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L분의 L 나누기 C, 이게 이제 T0인데 그것에다가 이렇게 루트 이게 들어. 이게 감마죠, 감마. 아까 봤던 감마 팩터만큼 타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T가 감마 T0가 돼.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뭐 그냥 간단해 보일 것 같은데 그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찾아온 경우가 많아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책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유인물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했다는 논문을 보내요. 거의 그 중에 거의 99%는 요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선으로 가는 게 광속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광속불변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광속불변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계산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죠. 왜 이걸 이렇게 썼냐. 그러면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서 광속불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속불변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건 항상 T0, 감마가 항상 1보다 크다 그랬죠. 얘는 T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얘기했던 다시 그 여기 그 프로퍼 타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상황이 이런 거 아까 계산했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dt가 감마 d타우가 되는 거예요. dt가 감마 d타우. d타우는 뭐냐면 내가 정지한 놈이 그러니까 공간 성분이 없는 정지한 놈이 재는 시간 간격이 d타우예요. 고유 시간. dt는 뭐냐면 날아가는 애의 시간 간격인 거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감마만큼. 그 시간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정지한 애의 그 시간인데 정지한 애의 시간 간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d타우면은 날아가는 좌표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으면 그 걔의 시간 간격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시간 간격. 이게 dt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 관계는 감마만큼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시간이 팽창한다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정지한 사람의 시간 간격은 이래요. 근데 정지한 사람이 관측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자기 시간 간격 이거랑 똑같죠. 자기는 정지해 있으니까. 근데 정지한 애가 움직이는 애를 보면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차이가 나죠. 이게 델타 타우면 이게 델타 t가 되는 건데 요 둘 사이 감마만큼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보면은 이거 세 보면은 이게 16개인가 그래요. 나는 16초 지났는데 여기는 6초밖에 안 지난 거야. 날아가는 애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타임 딜레이션이라 쓰는데 이 딜레이션이 팽창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늘어나니까 시간이 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날아가는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으로 가서 시간이 덜 가는. 나는 16초 지났는데 쟤는 6초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게 시간 팽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잰 시간 간격은 이건데 운동하는 날아가는 이게 동시성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이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2010년에 그 미국의 니스트에서 그 중국인 포닥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초정밀 시계 37억 년에 1초자 그 우리가 그거 측정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2010년 이야기인데 어쨌든 37억 년에 1초자 이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이걸로 어느 속도를 지냐면 이거죠. 시속 36km. 이게 자전거 속도예요. 자전거 속도. 그 전에 상대성 이론 검증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시간 간격이 늘어지는지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날렸어요. 비행기에다 원자시계 싣고 날아가서 그렇게 되니 안 되니 봤는데 요거는 지금 자전거 속도로 날려가지고 정말로 이게 시간이 팽창하는지를 봤는데 이때 감마 팩터를 보면 감마가 1보다 얼마나 큰지 감마 빼기 1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게 6.710의 마이너스 16승이 나와. 실제로 잰 거는 이 정도 쟀어요. 그 사이언스에 실렸어. 이거는 그냥 상대성의 이론이 특수 상대론이 예측하는 타임 딜레이션을 그냥 딱 잰 거니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도 되고 이걸 상대성 이론에 이런 거 가지고 아까 봤던 에너지 관계나 이런 거를 지난 100년 동안 수도 없이 실험을 많이 해왔어요. 또 이 시간 간격이 커지는 거는 그 입자들 같은 경우 뮤온이라는 입자가 정지 상태에서 수명이 100만 분의 2초인데 얘가 날아가면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랫동안 비행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아인슈타인의 여자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 말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이 참 감이 오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 했을지. 그럼 시간 간격만 늘어나냐면 길이도 줄어들어요. 이 로렌츠 변환식을 보면은 이게 dt 프라임하고
x 프라임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길이를 재는 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양쪽 끝을 동시에 재는 거잖아. 한 좌표계에서 어떤 dt가 0이 되는 이벤트들을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잰다는 게. 그래서 dt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운동한 좌표계에서 동시성이고, 거기서 길이를 재는 건데, 그럼 dt 프라임이 0이 되면은 이게 dt하고 dx가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거를 여기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때려 넣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x 프라임이 감마 dx에 dt가 이거니까, 그러면 c제곱 v제곱 dx가 되죠. 그럼 dx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돼. 그럼 요게 또 감마잖아, 감마 제곱이죠. 감마 제곱분의 1이지. 그래서 결과가 감마분의 dx가 돼. 그러니까 dx 프라임하고 dx하고 이렇게 dx 프라임이 줄어들었어요, 감마만큼. 이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진이 뭐냐면 로렌츠예요, 로렌츠. 로렌츠가 맥스웰 방정식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오면서는 전자기뿐만 아니라 광속이 불변하고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똑같으려면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렌츠 변환의 결과. 그래서 이것도 뭐 그래픽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길어졌지만 실제로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길이는, 그러니까 저번에 측정을 할 때 1m는 광속이 날아간 초로 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길이는 초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초로 잰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정지 좌표계에서 길이가 L0였으면은 이거 운동한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길이가 지금 이거 초로 환산하면은 얘는 지금 1, 2, 3, 4, 5, 6초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초를 중심으로 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날아가는 놈의 길이는 이 6초 간격에 해당하는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16초는 되지, 6초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시간이 팽창하는 만큼 길이는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 시간 팽창하고 길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예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건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움직이면 길이가 줄어들어.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고 시간은 덜 가요. 진행 방향으로 홀쭉해지면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그게 상대성 이론의 결과예요. 시간은 늘어지고 길이는 줄어들고. 요거 때문에 굉장히 말 못할 패러독스들이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 상황은 이거예요. 지구가 있고, 지구에 천송이가 살고 있어요.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전지현이 천송인데 슈퍼스타급 여배우, 그리고 도민준은 별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인데 지구에서 한 400년 동안 살았어. 나이도 덜 먹고 꽃미남. 그런데 상황이 뭐냐면은 도민준이 별로 가. 우주여행을 해요. 그래서 갔다 와요. 가는 이 시간을 이제 속도를 광속의 80%라 그러고, 그러면 감마가 계산하면 0.6분의 1이에요. 이 0.8로 잡은 게 이 감마가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리고 요 별까지 거리를 4광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멀어지면 서로를 젊게 보는, 서로의 시간이 덜 가는 거잖아요. 민준이 봤을 땐 천송이가 멀리 가는 거니까 천송이가 나이가 덜 먹는 거고, 천송이가 봤을 때는 도민준이 가는 거니까 도민준이 나이를 덜 먹는 건데, 그럼 도민준이 돌아왔을 때 둘이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겠느냐, 누가 더 나이를 더 많이 먹었느냐, 요게 이제 스토리의 다예요.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붙었는데, 천송이 좌표계는 천송이 지구에 가만히 있어.
그 천송이 좌표계는 뭐냐면은 지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관성 좌표계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도민준 좌표계는 얘는 언젠가 유턴을 해야 되지, 갔다가.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관성 좌표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좌표계가 두 개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민준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좌표계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입장이 다르다. 대칭적이지 않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우선은. 갔다가 순식간에 방향 바꿔서 온다 하더라도 서로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민준은 지금 두 개 관성, 천송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구에. 그러니까 천송이의 좌표계는 이거예요. 근데 도민준은, 그러니까 천송이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 근데 도민준은 갔다 오잖아. 그죠? 갔다가 오니까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게 좌표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고, 그 도민준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도민준의 동시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 엄청난 시간 점프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천송이가 측정한 왕복여행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2D를 왔다 갔다 2D를 속도로 나눈 거니까, 그죠? 4광년을 0.8 광속으로 가니까 그냥 10년이야. 그 천송이가 보면은 도민준을 갔다 오면 10년 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천송이가 도민준이 갔다 왔을 때 자기는 10년이 늙는 거야. 도민준이 10년이 아니고. 그죠? 도민준이 찍고 오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2D의 거리를 V로 가는 거니까. 10년이 걸리는 건데, 천송이가 도민준을 봤을 때, 이제 상대론이 들어가는 거지. 움직이는 좌표계를 봤으니까. 도민준의 시간 간격이 늘어나요. 그 시간이 덜 가. 덜 가는 정도가 감마만큼 덜 가죠. 감마만큼 덜 가니까 6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천송이는 지구에서 10살 더 먹었는데 도민준 6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천송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도민준은 어떻게 되냐? 도민준의 측정한 왕복여행 시간은, 자, 도민준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별이 오는 거죠. 0.8 광속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도민준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별과 자기의 길이가 이렇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감마만큼. 그러니까 4광년을 여행한 게 아니야. 감마만큼 줄어든 2.4광년을 여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속도로 나누면 6년이 걸리는 거예요. 도민준은. 그 도민준도 자기도 6년만 그냥 나이를 먹는 거지. 그럼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도민준이 천송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일단. 그죠? 도민준이 자기는 6년 걸렸는데, 그럼 도민준이 측정한 천송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도민준의 좌표계는 서로 다른 관성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써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자, 천송이가 날아가. 0.8 광속으로. 그러니까 천송이가 빛을 보내요. 매년 빛을 보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천송이 운동 때문에 도민준은 이 시간이 다르잖아. 천송이가 날아가니까 천송이 시간하고 내 시간이 달라요. 천송이는 1년 동안 보내는데 도민준은 그거를 이제 감마만큼 더 긴 타임 인터벌 동안 보는 거라고. 그죠? 천송이는 1년이지만 나는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도민준한테는. 그러니까 1.6년 광년으로 일단 보내는 건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천송이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빛이, 이게 파원이 이동한 만큼 그 거리만큼 더 진행을 해야 되죠. 멀어질 때는. 그래서 천송이가 V로 멀어지는 그 거리만큼, 그 시간만큼 더 날아와야 돼. 그래서 요거를 조합하면은, 그러니까 도민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불빛에서 다음 불빛 받는데 걸리는 시간, 이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시간 간격이 늘어난 거하고, 이거 펄스를 보내는 간격이 늘어난 거랑 걔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더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을 다 고려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감마 1 플러스 V 오브 C가 돼요. 요게 뭐냐면, 이게 결국 도플러 효과야.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야. 근데 멀어지니까 이게 파장이 결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드 시프트예요, 이거는. 천송이가 멀어질 때. 그래서 도민준이 별에 도착할 시간까지 걸린 시간 이거죠.
d 오버 감마를 v로 나눈 거잖아. 랭스, 길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속도로 나눈 시간 동안에 받은 총 불빛의 개수는 요 시간을 이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나눠보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1년이 걸려, 1년. 뭐냐면은 도민주 입장에서는 내가 별을 찍을 때 천성이가 보낸 불빛 하나만 받는 거예요. 1년 지난 건 영상만 보는 거야. 이제 영상 메시지를 봤다 그러면은. 가는 동안에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성이가 도민주한테 다가올 때는 이때는 이제 블루 시프트가 되겠지? 블루 시프트가 돼서 아까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 이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1년 간격이 줄어드는 건 똑같고, 이때는 가까워지니까 이 거리가 이제 비행 거리가 더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거는 그 도플러의 블루 시프트 효과를 주고, 그래서 천성이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걸 계산하면 이게 이제 그 9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주 입장에서는 별을 찍을 때 하나를 받고, 찍고 돌아올 때 9개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는 거야. 도민주 입장에서도. 도민준도 자기는 6살 먹고 갔다 오면은 천송이가 1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천송이도 도민준한테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 그죠? 만약에 도민준이 빛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도민준이 만약에 우리는 아까 이제 천성이가 도민준 나이를 계산할 때 그냥 상대론적인 그 시간 팽창만 생각했는데, 도민준이 빛을 쏘면은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도민준이 별에 도착했다는 거를 천성이가 알려면은 별에서 마지막으로 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별에 가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쏜 게 얘가 이제 별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천성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민준이 별까지 간 시간, 천성이 입장에서 봤을 때 5년이 걸리는데, 거기서 별을 찍고 거기서 마지막 빛을 보낸 것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또 이만큼 시간, 4년이 걸려. 4광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9년이 걸리는 거예요. 천성이는 9년이 지나야 도민주의 도착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왜 천성이하고 도민주에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천성이가, 그러니까 도민준이 이렇게 선회를 할 때 천성이가 보낸 마지막 빛은, 이거는 도민준한테는 청세편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별을 찍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성이가 그때 보낸 거는 그때부터 블루시프트가 되는 거야. 파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천성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도민준이 별을 찍고 돌아올 때 이때 마지막 보낸 거는 적색편의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적색편의의 마지막. 하나는 청색편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는 적색편의가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적색편의의 마지막을 받는 것하고 청색편의가 시작되는 거하고, 이게 시간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방향을 바꾼 것이 도민준이라는 거지. 도민준이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제 청색편의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얘는 적색편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 거기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동이 비대칭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6년 중에 도민준은 6년을 비행했는데 그 중에 천성이로부터 처음 3년 동안 적색편의된 빛을 받고 나중 3년 동안에 청색편의된 빛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3년? 자기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만 받는 거죠. 내가 별을 찍을 동안에 아까 봤지만 천성이한테 빛을 하나만 받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 나머지 9개를 이렇게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별로 쏘는 거니까 빛이 이제 이렇게 45도로 올라가죠. 반대로 천성이는 이제, 그러니까 천성이가 도민준한테 빛을 받는 다음에 처음 9년 동안 적색편의된 빛을 받아요. 나중에 1년 동안 청색편의된 빛을 받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빛을 받는 게. 도민준한테 3년 지난 게 천성이한테 9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년 동안 나머지 빛을 다 받는 거고.
이게 다른 거지. 그래서 천송이가 도민준한테 받은 빛의 개수를 다시 한번 정말 세보면은 9년 동안에 이 하나의 불빛에서 다음 불빛 반대 걸리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9년 동안의 적세 편의를 받는 거잖아. 그죠? 레드 시프트. 그래서 요거를 9년 동안 받은 빛의 개수, 이게 지금 9년인 거예요. 우주선이 날아갈 시간에다가 마지막 적세 편의가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 그 걸린 시간 동안에 그 불빛의 시간 간격, 그거를 계산하면 그게 3년이 나와. 그러니까 천송이는 나는 9년 지났는데 도민준은 3년 늙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년 동안 어떻게 되냐?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이 동안에는 그러니까 청세 편이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시간 간격 줄어드는데, 근데 이 동안에는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서 요 시간만큼 빼줘야지. 이게 1년인 거예요. 1년. 1년 동안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그 계산하면 이것도 3개야. 결국 6년이 걸리는 거지. 어떻게 계산해도. 그래서 도민준이 나이를 먹지 않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별에서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더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은 잘 아실 텐데, 결국은 이게 움직이는 놈하고 도민준하고 천송이는 대칭적이지 않은 좌표에 있기 때문에, 적세 편의와 청세 편의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의 요약만 쓰시고